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해킹과 결합하게 되면은 딥페이크 기술이 있어요. 딥페이크 기술. 딥페이크.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를 이제 만들었던 알고리즘이 딥러닝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딥을 따오고 네. 페이크는 이제 속인다, 가짜 이런 거니까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그 페이크란 뜻이죠. 그래서 딥페이크 그 보이스를 이용해서 2019년에 영국의 한 에너지 회사 직원이 자신들과 거래하고 있던 독일의 신용회사가 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독일 그 사람 목소리야. 악센트도 그렇고 하니까 돈을 송금하라고. 그래서 22만 유로를 송금을 해요. 한 3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게 먹혔네? 하고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전화를. 근데 한 번 더 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해서 이 전화번호를 자세히 보니까 전화번호가 독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탄로 났던 건데 보낸 돈은 못 찾았죠. 그렇죠. 와, 이게 목소리까지 이제 변형하는 단계까지 왔네요. 얼굴은 못 따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뭐 막 욕을 한다거나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So I think I could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Russia. 야, 무섭다. 딥페이크가 나오자 바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딥페이크 이제 포르노죠. 그렇죠. 또 역시. 예. 유명 배우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나오는 그 동영상 사람 얼굴에 갖다 이제 붙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 전에도. 근데 대개는 너무나 이 기술이 정확해요. 금방 티가 나는 정도였지만 여기에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쓰이자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단 먼저 그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요. 그 수많은 사진으로 그 이제 중요한 피처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이 다 끝난 그 인공지능에게 다음에 합성할 어떤 사람 몸 사진을 주면은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는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말을 한다거나 얼굴을 약간 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자체로 그냥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딥페이크 포르노가 처음 발견된 게 2017년 얼마 안 됐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연예인들의 나체 사진이 쏟아집니다. 20장에 5,000원. 보란 듯한 광고에 이런 사진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그 동영상의 96%가 음란물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이제 퍼져가고 있는데 불법 제작 유포자의 절반 이상이 10대라면서요? 절반이 넘는 정도가 아니라 그 10대가 70%, 20대가 20%, 그러니까 90%가 10대, 20대인데 가장 흥미로워하는 그런 주제에 이걸 사용하는 거죠. 주로 이제 범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들이죠. K-팝 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피해자의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돈은 130만 원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딥페이크 처벌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성폭력 특별법, 허위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에 해당되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제 이걸 만약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거나 그러면은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중한 죄인 거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걸로 봐서는 인물까지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가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좀 더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약간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다 느끼실 거예요. 아마 TV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이제 밝은 얘기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의 범죄자를 잡고 하는 또는 그 법을 집행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벌써 약간 뒤터져 있을 수 있고 방송이 나갈 때 또 바뀔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빨라요. 일단 제가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찾아봤더니 법률과 관련한 인공지능 이런 그 컨퍼런스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2019년 2년 전이죠.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둔 바둑 시합처럼 이제 법률가들이 모여서 인공지능과 시합을 하는 그런 게 몇 번 있었대요. 3팀은 인공지능과 사람이 팀을 짜고 여기 9팀은 변호사 2명이 팀을 짜서 어디 12팀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제 1등부터 3등까지 이 3개가 모두 인공지능 인간 협업팀이에요. 변호사 2사람이 한 거는 이 안에 들지 못했어요. 3등 안에. AI가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 자문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AI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분석했습니다. 컴퓨터하고 법률은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인데 왜냐하면은 이 법률이라는 게 일단 빅데이터를 다루는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법조문과 수많은 판례들을 다루는 거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뭐 재판하고 이게 굉장히 체계화돼 있고 그래가지고 알고리즘적으로 컴퓨터가 하도록 만들기 쉬운 분야라는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재판 같은 경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약 불만이 있으면 2심으로 가면 되는데 2심은 인간 판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형사 재판은 안 되고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민사 재판을 하는 건데 중국이 되게 빠르게 이걸 하고 있어요. 중국 빨라요. 2017년부터 중국은 이미 인터넷 화상으로 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스크린상에는 여기 인공지능 판사, 원고, 피고가 떠서 여기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판결을 내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백만 건을 처리하는데 우리나라 처리 건수가 뭐 100만 언저리라 그러더라고요. 업무량이 많이 줄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계가 따뜻한 마음으로 재판할 수도 없고 뭔가 사랑으로 재판할 수도 없고 그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거는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을 다르게 하는 게 핵심인데 이렇게 나오고 재판사 나오면 저렇게 나오는 게 그게 정의냐 하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을 하면 그 감정적인 요소나 가치 판단적인 요소가 그걸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판사한테 갔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리가 없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 다르다는 소리 안 나올 거고. 단점들은 좀 없어지는 면이 네, 있겠죠. 그런 면이 다 있죠. 이 소재가 모든 업계 사실 지금 법조계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학계에도 있을 수 있고 물리학계에도 있을 수 있고 영화계 이게 달라요 이게? 이거 알고는 우리 밝은 얘기가 저희를 암울하게 만들었어요. 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저를 직장 걱정하게 되네.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인공지능은 어쨌든 기존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기존의 데이터에 어떤 바이어스가 있다면 그런 편향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루다, 챗봇. 챗봇이라 그래서 우리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은 편리함을 넘어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실제 메신저 대화 100억 번이 바탕이라 진짜 사람처럼 말투가 자연스럽습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이게 이루다가 이제 발표가 됐고 불과 한 1, 2주일 만에 40만 명이 사용자가 생기고 해서 크게 이슈가 됐으나 중요한 문제점들이 발견된 건데 그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들을 한 것이 문제가 돼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 나 되게 싫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갖고 논 거죠 성적으로. 이루다를 성적으로 뭐 노예를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막. 물론 금지어로 책정돼 있지만 금지어를 피해서 하는 법. 그래서 성희롱적으로 악용되는 것들이 문제가 또 되고 그다음에 가끔씩 이루다가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 계속 그러면 얘가 막 하다가 갑자기 누구 계좌번호 뭐가 탁 나와요. 그러니까 계좌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이거 어떻게 학습했냐 그랬더니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얻은 건데 톡에서 우리가 애인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연애에 넘기면 당신의 애인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이거 이제 분석해주는 그런 앱이에요. 그렇게 취합한 정보를 썼는데 갑자기 그 사람과 연결된 주소가 나온다던가 알만한 사람은 알 정보들이 딸려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논란. 개발업체는 연애앱 운영 당시 이용자들에게 메신저 대화를 다른 서비스 개발에 쓸 수 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데이터. 다치고 있죠 우리가. 이 챗봇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향을 그대로 갖고 가니까 특히 이게 미국에서는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 뿌리 깊은 그 편향이 들어있어서 인공지능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 판사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결국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판례로 이제 학습을 할 텐데 그 판례 안에 만약에 혐오가 들어있고 그렇죠. 그동안에 인종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렇다면은 옛날에 이루어진 그런 판결들을 다시 반복할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네. 이 기술을 누가 통제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결정을 내리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관여해서 이 기술이 정말 범죄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주로 맡았던 사건이 어떤 사건들을? 저는 그때 형사재판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사재판했고 그때 형사재판을 하면 전문 분야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마약, 성폭력 그런 것들 좀 주로 했습니다. 네. 의정부 법원이 그 경기도 북부를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되게 넓어요 면적적. 그러니까 경기도가 개발을 막 하고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그 우범 지역들도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벌판이고 도로만 있고 사람이 인적이 드물고
그래서 CCTV가 서울에 비하면 면적당 CCTV가 좀 적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CCTV를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생 빈도는 확실히 좀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끔 TV에 보면은 예전 초기보다 CCTV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화소가 높아졌다 그래야 되나요? 전에는 이렇게 사람 형태만 보이는 것도 많이 봤던 것 그러니까요. 같고. 예. 맞아. 지금은 이제 움직이잖아요. 막 어떤 물체가 있으면 지금 발달된 CCTV는 따라가잖아요. 아니 요즘 스포츠 중계도 무인 중계라는 게 생겼대요. 카메라맨이 계시는 게 아니고 어떤 기계를 펼쳐놓으면 축구 경기장에 공을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카메라가 중계를 해주는. 축구 때문에 좀 우픈 일이 있었는데 왜요? 축구공을 따라가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실제로 있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 축구 경기의 감독이 이제 머리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공을 따라가던 카메라가 어느 순간부터 심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됐던. 팔로잉이 저절로 되네요. 사실 CCTV가 지금 이제 좋은 어떤 측면, 그러니까 범죄자를 잡는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요즘에 IPTV가 되게 유행인데 집안에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인터넷에 접속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집에서는 물론이고 집 밖에서도 우리 집 안에 어떤 장치들을 구동시킬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로봇 청소기가 저희 집에 있는데 그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그 카메라로 제가 집 밖에 있을 때에도 집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저희 집을 볼 수도 있거든요. IP 카메라 같은 게 해킹을 당한다면, 왜냐하면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는 뜻은 외부에서 할 수 있다는 뜻은 그걸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킹 당하면 제3자가 할 수 그 있는데 서버를.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나를 누군가 밤에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사생활이 새나간 경우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 CCTV가 누군가의 원격 조정으로 몰래 카메라로 돌변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집에 있는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보고 불법 촬영을 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4년 동안 260여 대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했고 민감한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찍어서 보관해왔습니다. 사실 이게 CCTV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걸 누가 사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오히려 거꾸로 범죄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쪽 범죄들이 갈수록 이제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최근에 특히나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피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 낚시할 때 피싱인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낚시라고 생각하셔가지고 FISHING인 줄 아시는데 PH로 시작해요. P로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 정보를 피싱, 낚시를 당하는. 그래서 건데 신조어군요. 신조어예요, 사실은. 이 보이스 피싱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거 정말 바보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한테 누가 전화 걸려? 한번 와봐 정말 내가 진짜 박살을 낸다 이러지만 막상 이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내 차 안에 있다 애는 아줌마 얼마에 줄 수 있나? 지금 현찰 얼마 있나? 의심이 커질수록 수법은 더 교묘해집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하루에만 피해 금액이 19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 피싱과 관련된 큰 사건이 김민수 검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민수 검사. 한때 좀 어느 한 취업 준비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김민수 검사 보이스피싱 사건. 전북 순창군의 한 아파트. 28살 취업준비생 김모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섭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사람들과 번갈아 통화 중이었습니다. 김 씨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진짜 검사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분하고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당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계좌를 얘기해요. 번호가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의심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내 신분증 보내줄게 하고서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신분증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려 11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면서 사기를 쳐서 결국은 돈을 뜯어내게 되는데 배터리가 다 닳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가 닳는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빨리 충전하라고 지금 전화가 완전히 끊어지면은 공무집행 방해도 집어넣을 테니까.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충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수배구 체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이 김 씨가 자기 배터리를 박아가면서 충전기를 얽혀 들어갔네요. 그렇죠. 자기가 거기에 연루가 안 됐다는 걸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계속. 결국에는 그 은행에 가서 있는 돈을 다 찾아서 서울로 올라와라. 거기서도 깨닫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돈은 택배함에 넣어라. 그래서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당한 거죠. 지금 주변에 제3자 소리가 왜 계속 들려요? 자, 준비됐죠? 질문상 있어요? 자, 입장할게요. 자, 입장하시 걸어가세요. 자연스럽게. 11시간 동안 통화를 이어가던 사기단은 김 씨에게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자신들은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거기서 다 날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돼요. 420만 원. 420만 원. 야, 그는 액수 문제가 아니고 11시간 동안 전화의 목소리에 끌려가면서 받은 압박과 여러 가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책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책. 정말 놀라운 거는 의서를 보면은 그 자신은 결백하다. 제가 이걸 남기는 이유는 이런 걸 안 남기면은 너무 좀 허무하고 답답하실까 봐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이제 당한지 몰랐죠. 자기가 이제 계속 그런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자기 당했다고 깨달아서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수사 받고 있어서 죽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의 테두리 안에 계속 갇혀 있었던 거네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게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김 씨의 그 핸드폰을 이제 다 맡겨서 조사를 해보고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이거를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게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를 찾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218점, 187점. 자, 검찰 정페이지죠? 네. 당시 IP 주소의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주소지가 타이완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폭력 조직이 주축이 돼서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벌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조직인 거예요. 아, 이 조직이. 일단 조직의 총책은 중국에 있고 이제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여기저기 있고 한국 지휘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한 사람이 전화해서 뭐 얘기가 되면은 그럼 제가 누구 검사 넘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그리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돈 찾아온 사람 따로 있고 뭐. 건장한 남성들은 전화 통화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A4 용지에 인쇄된 전화번호에 차례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 범죄 단체가 5년간 그렇게 무려 100억 원을 벌었대요. 와.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그 중국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검거된 사람이 98명. 그 가운데 진짜 29명이 구속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당시의 범인들이 다 잡히긴 했지만 다 잡힌 건 아니고요. 경찰이 10,000명이 넘는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끝에 붙잡은 남성은 47살 서모 씨. 서 씨에게 당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0여 명. 60-70건 정도 7억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분들의 피해가 크다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지금 30%가 20, 30대. 20, 30대. 그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그 자책감과 이제 부끄러움 때문에 오히려 이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도 많고. 대응 방법이 뭐 없을까요? 이게 좀.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사기를 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자기 핸드폰 자체가 이제 해킹을 당해서 112에 걸거나 1301이 검찰청이고 1302가 이제 금융감독원인데요. 거기에 전화를 걸면 그 범죄 집단으로 연결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와. 자기가 전화 거는 데마다 그건 앱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까는 순간에 저쪽에서는 이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고 막. 뭐 링크가 오면은 무조건 누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네버. 검찰은 전화를 이용한 수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10건 중 4건은 검찰로 신분을 속인 범죄였고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사례였습니다.